세상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 내가 헌신한 사람, 믿었던 사람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내 모든 걸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배신은 고통이 아니라 계산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감정은 사라지고 내 안에 남은 건 단 하나, 전략뿐이었다. 해외에서 수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나를 배신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으며 우리 집과 차까지 팔아버렸다는 말을 전해왔다. 나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귀국하던 날 인천공항에서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나는 차갑게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 낼 진실을 들려주었다. 아직도 기억난다. 내가 알던 내 인생이 조용히 무너졌던 그 순간을. 소란스럽지도 영화처럼 드라마틱하지도 않았다. 그저 몇 마디의 날카롭고 차가운 말이 전부였다. 그때 나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컨퍼런스룸 한가운데에서 우리 회사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릴 획기적인 투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이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원래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직감에 조용히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여보세요. 민철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늘 출장 중일 때와는 다른 냉담하고 딱딱한 말투였다. 마치 미리 써놓은 원고를 읽는 듯했다. 우리 이혼하자.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기다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나 임신했어. 경수 아이야. 집이랑 차는 이미 팔았어.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하지 마. 그녀는 주저함도 미안함도 없었다. 단호했고 차분했으며 냉정했다. 7년을 함께한 내 아내는 우리가 함께 쌓아올린 결혼 생활을 한낱 잘못된 계약서처럼 아무렇지 않게 찢어버렸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화가 나야 했고 상처받고 굴욕감을 느껴야 마땅했지만 그 순간 내 안엔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논리와 계산이 감정을 앞질렀다. 그래, 나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당황한 듯 숨을 멈췄다. 분명 눈물이나 분노, 실랑이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차가운 무관심으로 응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향한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저 그 어떤 반응도 그녀의 우월감만 키워줄 거란 걸 본능적으로 알았을 뿐이다. 그게 끝이야? 정말 그래? 그게 다야? 그녀가 불쾌하다는 듯 물었다. 그래, 그게 다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다. 아무 일 없던 듯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 그 누구도 방금 내 인생이 끝장났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사실 나 자신조차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은 온통 흐릿했다.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지연의 말들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있었다. 임신. 우리는 아이 얘기조차 나눈 적 없었다. 경수. 대체 그 자식은 누구지? 그리고 집과 차. 이건 분명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분노가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었다. 대신 노트북을 켜고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지연이 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날 전혀 몰랐던 거다. 태성 변호사님, 내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말했다. 집 매매 절차 즉시 동결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철 씨?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이 지금 막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혼하겠대요. 그리고 집이랑 차를 다 팔았다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도 나처럼 머릿속에서 수많은 법적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집 등기 거래는 지금 당장 막을 수 있어요. 그가 단호히 말했다. 차는요, 아직 민철 씨 명의죠? 맞아요. 그럼 괜찮습니다. 명의자 동의 없이 처분 못해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바로 다음 전화를 걸었다. 현주 씨. 재무상담가인 그녀가 받자마자 나는 말을 이었다. 우리 공동계좌 지금 바로 동결해 주세요. 그녀는 질문 하나 없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고용한 거였다. 모든 실무적 조치가 끝난 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충격은 여전히 가슴 밑바닥 어딘가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그 위로 서서히 올라오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나는 지연에게 무너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배신이 날 쓰러뜨릴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날 너무 얕봤다. 나는 수년간 사업판에서 전략가로 살아왔다. 수많은 경쟁자를 능가하고 불가능하다는 계약을 성사시켜온 사람이었다. 지연은 내 감정을 기습했지만 게임의 판 위에서 첫 수를 둔 건 오히려 나였다. 그리고 그 게임의 존재조차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침착했던 건 잘 알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상대에게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것을. 나는 그녀에게 그 권리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기다렸다가 준비하고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움직일 것이다. 지연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배신이란 건 눈에 보이는 행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뒤에 감춰진 계획과 거짓말, 조작과 속임수까지 포함된다. 지연은 어느 날 아침 문득 나를 떠나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그녀는 내 옆에서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술을 두고 있었다. 그게 그녀의 첫 번째 실수였다. 내가 눈치 못 챘을 거라고 생각한 것. 전화를 끊고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던 나는 곧 바로 움직였다. 화를 내는 건 시원할지 몰라도 무의미했고 붙잡는 건 애초에 선택지조차 아니었다. 대신 내가 잘하는 걸 하기로 했다. 전략. 첫 단계는 정보였다. 경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누군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예전에 몇 번 일한 적 있는 사설 탐정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찾아봐야 할 사람이 있어. 누군데요? 지연이랑 엮여 있는 사람인데. 이름은 경수야. 성우는 배경 설명을 묻지 않았다. 그는 지연의 번호와 최근 움직임만 물었다. 며칠이면 되겠네요. 그가 말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서서히 되찾아오는 통제력의 감각을 느꼈다. 다음은 지연이 팔았다고 주장한 자산 문제였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집이었다. 정말 팔았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그래도 확인이 필요했다. 나는 다시 태성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내 서명 없이 집을 팔 수는 없죠. 맞죠? 맞습니다. 태성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매물로 등록은 가능해요. 바로 확인해보고 최근 활동이 있으면 차단하겠습니다.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다. 지난주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물로 내놨습니다. 급매로 빨리 처리하려는 의도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은 등록 차단 완료됐습니다. 차 문제는 더 간단했다. 차는 내 명의로 리스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녀가 마음대로 이전할 수 없었다. 그래도 나는 혹시 몰라 딜러십에 직접 연락해 무단 이전이나 매매 시도가 없었는지 확인했다. 모든 것이 안전했다. 다음은 금융. 현주가 우리 공동 계좌를 신속히 동결했다. 나는 지연이 다음 날 아침 계좌에 접속했을 때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출금, 불가, 송금, 차단, 갑작스러운 쇼핑 질주. 꿈도 꾸지 마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연에게 계좌가 막혔다는 걸 즉시 들키지 않는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상황을 눈치챘다면 내 대응을 예측하기 시작했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현주에게 요청했다. 일시적 은행 시스템 오류처럼 보여지게 해주세요. 별다른 경고 없이 그냥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처럼 보이게. 자산 보호가 완벽히 마무리되자 나는 처음으로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지연은 자신이 한 발 앞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스스로 짜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지난 몇 달을 하나씩 되짚었다. 몇 번이나 미뤄졌던 저녁 약속, 누군가와 나누던 비밀스러운 문자, 갑작스럽게 늘어난 고가의 옷과 액세서리 구매. 나는 그 모든 걸 그저 스트레스나 일상의 권태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얼마나 순진했던가. 하지만 배신이란 게 그렇다. 상처를 입은 사람보다 상처를 준 사람의 민낯을 더 잘 보여준다. 지연은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일에만 몰두하느라 관계에 금가는 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내가 수년간 회의실에서 본능과 직감을 갈고 닦아왔다는 걸.
거짓말은 멀리서도 냄새가 난다. 다만 그게 가까운 사람일 땐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다. 잠자리에 들 무렵 내 안엔 이미 하나의 계획 구조가 완성되어 있었다. 내 목표는 단순히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었다. 지연이 이겼다고 믿게 만드는 것. 안심하게, 자신감 넘치게, 그리고 마침내 승리감에 젖게. 왜냐면 사람은 그 순간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성우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다. 경수, 만만한 놈이 아니네요. 여성 상대로 사기친 전력이 꽤 많아요. 경찰서에 진정 넣은 사람도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라지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연이 잘못 골랐다. 하지만 경고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계속 파봐요. 모든 걸 원해요. 주소, 계좌 연관된 사람, 관계 기록 다요. 성우는 며칠 내로 결과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자리 잡았다. 완벽한 복수는 충동이 아닌 철저한 계산에서 시작된다. 냉정하고 정교하며 치명적으로. 지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 아래 어딘가에서 지연은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하며 잠들었을 것이다. 지연은 내 모든 걸 빼앗았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는 그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지연은 자신이 날 완벽히 이겼다고 믿었겠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빈집에 들어서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혼자 웃음을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내가 이미 그녀의 착각을 하나씩 무너뜨릴 기반을 다져놓았다는 사실을. 내가 해외에서 전략을 짜고 있을 때 지연은 경수와 함께 집에서 가짜 행복을 꾸며가고 있었고 그 어상은 곧 무너질 운명이었다. 첫 번째 균열은 공동 계좌에서 시작됐다. 나는 그 순간이 오도록 모든 걸 설계해 두었었다. 계좌는 이미 동결돼 있었고 현주는 그 조치를 일시적인 은행 시스템 오류로 위장해 놓았다. 아마 지연은 은행에 전화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따졌겠지. 그리고 은행 직원은 별일 아니라고 잠시 기다리면 된다고 했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전화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경수는 아마 소파에 누워 무의미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작 그는 몰랐다. 자신이 믿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이제 곧 알을 멈춘다는 사실을. 한편 지연은 집을 급매로 내놓았고 당연히 매매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거래가 이미 막혀 있었다는 걸. 태성 변호사님이 알려줬다. 지연은 현금으로 구매하겠다는 매수인까지 구해놓고 계약일도 잡아둔 상태였다고. 아마 돈을 챙기고 새 출발을 할 생각이었겠지. 그런데 서류 작업이 멈추자 그녀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라고 믿으려 했을 테지. 경수가 혹시 의심을 품었을까 싶었지만 글쎄, 그런 인간은 길게 머무를 마음이 없을 것이다. 그는 오직 돈을 기다리는 중이었고 그게 끝나면 다음 타겟을 찾아 떠날 준비가 돼 있었을 것이다. 지연과 경수가 자신들의 승리를 만끽하던 그 시점, 성우는 내게 매일같이 보고를 보내왔다. 경수, 꽤 여유를 부리네요. 어느 날 그가 말했다. 민철 씨 차를 타고 다니고 집에도 눌러 앉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계속 그렇게 착각하게 놔두세요. 내가 말하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성우는 또 다른 사실도 밝혔다. 경수는 과거에도 여러 여성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고 한 여성은 그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으며 또 다른 여성은 신용카드를 맡겼다가 카드 빚에 허덕이다 결국 고소까지 했다고 했다. 그 자식, 이런 쪽으론 능하더군요. 성우가 말했다. 나도 만만치 않아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연이 게임을 벌이는 동안 나 역시 조용히 내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가볍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잘 지내고 있지? 여긴 거의 마무리 단계야. 곧 돌아갈 거야. 의도적으로 모호한 말투였다. 그녀가 긴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답장은 오지 않았다. 기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수없이 상상했겠지. 그가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 일주일 후 성우에게서 중요한 연락이 왔다. 경수가 지연 이름으로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소액부터 테스트하는 듯해요. 성우의 말이었다. 얼마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탐색 중인 것 같아요. 나는 낮게 웃음을 흘렸다. 지연은 절대 모를 거예요. 자기 거짓말에 너무 취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성우는 또 다른 사실을 밝혀냈다. 경수는 다른 여자와도 연락 중이었다. 지연 외에 따로 엮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경수는 처음부터 지연 옆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를 끝까지 쥐어짜고 결국 떠날 예정이었을 뿐이다. 모든 자료 보내줘요. 내가 성우에게 지시했다. 한편 지연은 스스로 자유를 얻었다고 믿고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지인의 전원으로 소식을 들었다. 친구들을 불러 새 삶을 축하하며 경수를 마치 인생의 트로피처럼 자랑하고 있었다고. 지금 다들 당신 때문에 결혼이 깨졌다고 하더군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전해줬다. 민철 씨가 일밖에 몰라서 너무 외로웠다. 그런 식으로요. 놀랍지도 않았다. 지연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야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 그렇게 하게도. 나는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퍼뜨리든 상관하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내 안에 있었고,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지연이 점차 압박을 느끼는 모습을 상상했다. 집 매매는 멈췄다. 은행 계좌 오류는 계속되고 있었다. 경수는 점점 불안해졌을 것이고 지연의 자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나는 그녀가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게 놔두었다. 내가 취한 모든 조치는 그녀를 혼란 속에 가두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왜냐면 지연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태로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다하면 그녀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 채 무너질 것이다. 아이러니하지 않나. 지연과 경수가 그들만의 착각 속에서 승리를 축하하던 그 시기, 나는 지구 반대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만 꾸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었다. 이번 서울 중동 공동 벤처 협약은 수개월간 조율된 고위험 고수익 협상으로 정확함, 인내, 그리고 적당한 매력이 요구됐다. 즉, 지금 내 개인사를 다루는데 필요한 역량과 딱 맞는 스킬들이었다. 이 계약은 단지 돈이 전부가 아니었다. 나의 미래를, 나의 정체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건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던지는 선언문이었다. 나는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절대 당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의 협상은 숨막히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나와 우리 팀은 냉철한 표정을 지닌 중동 측 대표들과 마주 앉아 계약서의 세부 조항 하나하나를 조율해 나갔다. 개인적인 혼란 속에서도 내 집중력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감정은 내 결단력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지연의 선택은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이건 내 손으로 쥐는 승리였다. 계약서에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순간의 정적이 흐르고 이어진 악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길게 이어졌다. 나는 기자들 앞에서 미소 지었고 짧은 인터뷰를 마친 뒤 조용히 호텔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선 순간 나는 조용히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계약은 끝났고 모든 게 완벽히 마무리됐다. 이제 내 회사는 글로벌 확장을 앞두고 있었고 그 미래는 아무도 적어도 지연 따위는 더 이상 뺏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한 만찬을 선물했다. 와인을 천천히 음미하고 있던 찰나 핸드폰이 진동하며 성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의 보고는 날이 갈수록 치명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경수, 역시 본색 드러내네요. 성우의 메시지엔 그렇게 쓰여 있었다. 지연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 중입니다. 아직은 소액이지만 계속 쌓이고 있어요. 좋아. 나는 와인을 천천히 흔들며 말했다. 자기가 직접 무덤 파게 놔둬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성우가 덧붙였다. 그리고요, 아직도 다른 여자랑 연락 중이에요. 다음 타겟 잡은 것 같네요. 나는 짧게 웃었다.
당연하지. 기생충 같은 놈이잖아. 한 사람에게 오래 붙어 있을 이유가 없지. 하지만 그날 밤 가장 짜릿한 보고는 따로 있었다. 성우는 집 매매 관련해서 중대한 사실을 파악했다. 지연이 계약 초기 서류에 내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자 사기 행위였다.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거죠. 성우가 말했다. 그럴수록 허점이 많아지죠. 나는 대답했다. 계속 파괴둬요. 끝까지. 그날 밤 늦게 나는 태성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성 변호사님, 이걸 법적으로 가져가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사문서 위조, 자산 매도 시도, 그리고 경수와의 공모 정황까지. 증거는 충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명예훼손건도 따로 준비할 수 있어요. 아직 소송은 걸지 마세요. 나는 말했다. 지연이 스스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깨달을 때까지는요.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답했다.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도 나는 한편으로는 생각에 잠겼다. 지연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진심으로 자신이 이겼다고 믿고 있을까? 아니면 밤마다 불안에 휩싸여 모든 게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녀가 아직도 아무 문제 없다고 믿고 있다면 그건 오히려 나에겐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 솔직히 당장 모든 패를 꺼내 보여주고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고 싶은 충동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타이밍이 전부라는 걸. 너무 일찍 움직이면 그녀에게 반격할 시간과 여지를 주게 된다. 아니, 지금은 차라리 그녀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놔두는 게 낫다. 그 착각 속에서 스스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다음 날 아침, 나는 베를린을 떠날 준비를 하며 마지막 정리를 하던 중 현주에게서 최종 보고가 도착했다. 모든 계좌 안전하게 봉인했습니다. 혹시나 우회해서 접근하더라도 한 푼도 못 건드릴 거예요.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공동투자 상품은요? 동결 처리 완료입니다. 민철 씨 동의 없이는 건드릴 수 없어요. 완벽하네요. 내 입가에 작고 얇은 미소가 번졌다. 계속 잠가두세요. 지연이 자기가 뭘 잃었는지 몸으로 느끼게 하고 싶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서울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나는 조용히 지난 며칠을 되새겼다. 이번 중동 출장, 그건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완벽한 승리였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지연에게, 물론 그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압박 속에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냈다. 나는 배신을 견딘 게 아니라 그 배신을 원동력 삼아 더 높이 올라간 것이었다.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퍼즐은 자리를 잡을 것이었다. 지연은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겠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그리고 지연 같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아마 지금쯤 지연은 그녀 인생 최고의 순간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내 집 거실에서 경수와 비싼 와인을 마시며 나를 비웃고 있을 그 장면이, 그녀는 모든 계획이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을 테지. 하지만 착각은 늘 깨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녀의 착각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처음엔 아주 작게, 티나지 않게 시작됐을 것이다. 아마 그 첫 번째 징조는 은행 계좌 문제였을 것이다. 전날 밤 또 한 번의 축하 파티 후 지연은 가볍게 숙취를 안고 일어났을 거다. 그리고 경수가 요구한 돈을 인출하려고 ATM을 눌렀겠지. 하지만 화면에 뜬 건 잔액 부족 4글자. 처음엔 당황했을 것이다.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며 은행에 전화를 걸었겠지. 직원은 일시적인 보안 조치라며 의심 거래로 인해 일괄 동결 중이라고 설명했을 것이다. 정기적인 절차일 뿐 걱정 말라는 말도 덧붙였겠지. 하지만 그 순간 그녀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신의 씨앗이 심어졌을 것이다. 나는 그 장면이 또렷이 상상됐다. 지연이 거실을 서성이며 핸드폰을 붙잡고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경수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겠지. 하지만 경수는 그런 디테일 따위엔 관심 없었을 것이다. 그는 오직 돈만 신경 쓴다. 그런 부류의 남자는 언제나 그렇다. 두 번째 충격은 집 매매에서 찾아왔다.
지연은 아마 스스로 꽤 영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시세보다 훨씬 낮게 급매로 올려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매도하려 했을 테니까. 하지만 갑자기 서류 작업이 멈췄다. 공인중개사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법적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을 것이다. 법적 문제라니요? 지연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높아졌겠지. 남편분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서요. 중개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을 것이다. 그 순간 지연의 위는 싸늘하게 내려앉았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거의 예측할 수 있었다. 처음엔 중개사를 탓했을 것이다.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 다음엔 나를 욕했겠지. 내가 일부러 그녀의 삶을 망치려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엔 비로소 자신에게 남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한편 경수는 이런 상황을 참을 성 없이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기생충이다. 숙주가 건강할 때는 곁에 머무르지만 약해지기 시작하면 미련 없이 떠난다. 경수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것이다. 나가서 일 좀 보고 올게. 요즘 좀 바빠서 이런 핑계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겠지. 지연은 그 변화를 느꼈겠지만 모른 척했을 것이다. 절박함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지연은 이제야 상황을 통제해보려 애썼겠지. 오래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 연락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신이란 그런 것이다. 사람들을 고립시킨다. 누군가 당신이 어떤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언제 자기에게도 그 칼끝이 향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내가 굳이 상상에 의존할 필요는 없었다. 성우의 보고가 이미 충분히 무너져가는 지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지금 완전 패닉 상태예요. 어느 날 성우가 말했다. 당신 집 앞에서 경수랑 말싸움하는 장면도 포착했어요. 경수는 슬슬 떠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좋지.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가 떠나는 게 다음 단계를 더 쉽게 만들 거예요. 제가 개입할까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계속 놔두세요. 끝까지. 전부 느끼게 해줘야 하니까. 며칠이 지나자 지연의 세계는 균열을 넘어서 절벽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또다시 현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거절. 공인중개사에게 집 매각을 재촉했지만 거절.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수는 그녀의 전화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부분, 지연이 내게 3번 전화를 걸었다는 것. 나는 전부 부재중 음성 메시지로 넘겼다. 첫 번째는 혼란. 민철아, 전화 좀 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두 번째는 절박함. 제발 진심이야. 진짜 심각한 일이야. 도와줘. 세 번째는 분노. 날 무시할 순 없어. 이건 너 책임이야. 전화해. 나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만든 혼란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놔두었다. 그리고 결정타가 터졌다. 성우가 경수의 탈출 계획을 밝혀냈다. 경수가 지연계인 계좌에서 소액씩 계속 출금 중이에요. 가명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나는 웃음을 흘렸다. 역시 경수답지. 행선지는요? 남미 쪽으로 보입니다. 여권 기록이 정확하다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놔둬요. 그 인간도 결국 자기 값은 치르게 될 테니까. 그리고 마침내 경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연은 남겨졌다. 빈털터리로 임신한 채 팔 수도 없는 집 안에 갇힌 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그녀의 세계는 이제 단지 허울뿐인 폐허일 뿐이었다. 순간 약간의 연민이 스쳤다. 정말 아주 잠깐. 하지만 곧 나는 깨달았다. 지연의 몰락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건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그녀의 탐욕, 그녀의 배신, 그 모든 결과였을 뿐이다. 나는 단지 그 자리에 비켜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가만히 지켜봤을 뿐. 귀국 비행기 안에서 나는 어딘가 비현실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내가 향하는 도시는 몇 주 전 떠났던 그 도시와 같지만 돌아오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건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다. 전장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 나는 이겼다. 그리고 지연은 그조차도 아직 모른다.
객실 승무원이 착륙 안내를 하는 동안 내 감정은 끝까지 조절되어 있었다. 단지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 하나가 떠올랐을 뿐. 무대는 준비됐고 등장인물은 전부 제자리에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장면뿐이었다. 그리고 터미널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가 보였다. 지연. 그녀는 수화물 수취대 근처에 서 있었다. 며칠은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졌으며 표정은 그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렸음을 자각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잠시 그 장면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반기러 나온 것도 후회해서 온 것도 아니었다. 절박해서 온 거였다. 민철아. 그녀가 외치며 내 쪽으로 달려왔다.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컸지만 나는 묵묵히 걸음을 이어갔다. 그녀는 내가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내 팔을 붙잡았다. 두 눈은 광기에 가까운 동요로 흔들리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분노와 공포가 섞인 목소리였다. 계좌는? 집은? 차는? 다 어디 갔어? 당신이 한 거야? 나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한 거냐고? 나는 냉정하게 되물었다. 모든 건 계획대로였어.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연이 그렇게 말문이 막히는 건 드문 일이었다. 겨우 숨을 고르고는 집 계약, 은행, 경수 이야기를 덜컥거리며 쏟아냈다. 당신이 다 망쳐놨어. 계좌를 막고 집 매매도 막고 왜 이런 짓을 해? 왜 나한테 왜?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왜냐고? 넌 날 파괴하려 했잖아. 지연아. 넌 거짓말했고 속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길 바랐잖아. 나는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췄다. 넌 내가 바보일 거라 생각했지. 내 수작에 속을 거라고.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보다 오래 이 게임을 해왔고 나는 절대 지지 않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아주 잠깐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여자의 모습이 스쳤다. 하지만 그건 나를 흔들기엔 부족했다. 민철아,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다. 내가 실수한 거야. 그땐 정신이 없었고 경수가 날 조종했어. 나는 한쪽 눈썹을 올렸다. 경수가 널 조종했다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며 널 위로하고 있는 거냐? 그녀는 다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날 속였어. 이젠 사라졌고 내가 잘못한 걸 알아. 정말 후회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씁쓸한 웃음을 흘렸다. 기회? 지연아, 너 그때 실수한 게 아니야. 선택했잖아. 고의로. 철저하게 날 배신했잖아. 너 스스로 집을 팔았고 계좌를 털었고 내 눈앞에서 그 인간과 내 관계를 자랑했잖아. 이젠 그 인간이 널 버렸다고. 내가 다 잊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내 말에 움찔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말했잖아. 날 얕보지 말라고. 근데 넌 듣지 않았어. 지금 내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그녀는 터미널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제발.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정말 당신이 필요해. 잠깐, 아주 짧은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스쳤다. 연민.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사라졌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해. 나는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며 말했다. 그 말을 왜 이제서야 해? 나한테 전화를 걸어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집을 내 동의도 없이 팔았을 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할 땐 그녀는 더 크게 흐느꼈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연기에 휘말릴 생각은 없었다. 지연아,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이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해.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똑바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민철아, 제발 이러지 마. 그녀는 쉰 목소리로 뒤에서 외쳤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깨 너머로 고개만 살짝 돌렸다. 넌 나를 먼저 떠났잖아. 지연아, 그걸 잊었니? 그 말만 남기고 나는 터미널을 나섰다.
그녀를 스스로 만든 혼돈 속에 남긴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고요했다. 차 창밖 풍경보다 더 선명했던 건 내 안의 만족감과 결심이었다. 이건 단지 복수극이 아니었다. 내 삶을 되찾는 이야기였다. 지연은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새로 이사한 집에 도착했을 때 해외에서 미리 계약해둔 그 깔끔하고 세련된 오피스텔 앞에 서서 나는 정적 속의 평온함을 느꼈다. 지연이라는 장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었다.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 있은 지 이틀 뒤 지연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사실 멈출 거라 기대하진 않았다. 그녀의 메시지는 절박한 애원에서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안엔 여전한 자기 연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전부 무시했다. 그러다 한 통의 문자, 할 얘기가 있어. 단 한 번만 만나줘. 원래대로라면 또 무시했을 테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혹은 그녀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내가 정했다. 시내 한복판, 작고 조용한 카페. 그녀가 함부로 감정적으로 굴지 못할 중립적인 공간. 먼저 도착한 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다.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한때 당당하고 세련되던 지연은 지금은 초췌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가엔 며칠째 이어진 울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민철아. 그녀가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지연.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손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고 나는 그 침묵을 길게 늘어뜨렸다. 그녀가 불편함을 제대로 느끼길 원했다. 마침내 그녀가 터뜨리듯 말했다. 미안해. 나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뭐가? 전부다. 거짓말한 거, 상처 준 거, 배신한 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이 다시 고였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침묵을 깨고 싶지 않았다. 계속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때는 경수가 달라 보였어. 자유를 줄 거라 했고 새로운 삶을 보여주겠다고.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 그 사람, 날 이용했어. 그 사람은 내 모든 걸 빼앗아 갔어. 그리고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나는 낮게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경수가 널 조종했고 너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 지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냥 뭐. 나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말을 끊었다. 그냥 우연히 우리 집을 몰래 팔려고 했고 계좌를 텅 비게 만들었고 내가 해외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그 인간이랑 바람피운 게 그냥 그런 거였단 말이야? 도대체 이 모든 행동 중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건 뭐였는데? 그녀는 내 말에 움찔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다른 삶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 잃고 나서야 알았어.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양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제야 알았다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엔 언제나 그랬듯 자신이 원하는 걸 얻고자 할 때 내보이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제발 민철아, 정말 뭐든 할게. 이걸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당신한테 다시 믿음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 안에서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망설이며 물었다. 증거야. 나는 짧게 말했다. 단지 나를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한 증거. 그녀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은행 명세서, 계좌 무단 인출 내역, 위조된 서명, 매매 시도 서류, 그리고 경수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 그의 다음 목표. 마지막 장에는 태성 변호사가 준비한 고소장 사본이 있었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고소하는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아직은 아니지. 그건 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어.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그 눈물 속엔 이번엔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이젠 정말 더 잃을 게 없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날 배신한 순간 이미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법적 책임 없이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야. 그녀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꼭 붙들었다. 뭐든 할게. 나갈게. 다신 연락 안 할게. 제발 법원에는 가지 말아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커피잔을 들었다. 오늘 밤 안에 집을 비워. 정리 절차는 법무 대리인이 연락할 거야.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날 찾으면 그 고소장은 바로 접수될 거야. 그녀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천천히 카페를 나섰다. 어깨 위에서 뭔가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만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지연의 눈물이나 사과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었다. 내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나는 이제 그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그녀 은채의 진심에 더욱 이끌렸다. 몇 년 만에 내 안에 무언가 반짝이는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걸 느꼈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다. 서로 조심스러웠다. 무언가를 급하게 끌어당기기보다는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내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내가 공유한 만큼만.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묻거나 따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말했다. 과거는 그대로 두고 우린 앞으로 살아가면 돼요.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요. 은채와 함께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을 발견했다.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지만 고요하고 단단하며 진짜였다. 그 사이 지연의 존재는 내 일상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협의 이혼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고 태성 변호사는 그녀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고 전했다. 성우에 따르면 경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지연은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그 소식의 기쁨도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몰락은 이제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내 시선은 오직 지연 없는 삶을 어떻게 더 단단히 쌓아 올릴 것인지에 향해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대신과 아픔은 오히려 내겐 축복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 관계의 금을 마주할 수 있었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여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잔잔한 위스키 한 잔을 들고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처럼 보였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그 시작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지연의 삶은 폭풍에 휘말린 실타래처럼 끝없이 풀려나가고 있었다. 그날 카페에서의 마지막 만남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소식을 일부러 찾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언제나 찾아오는 법이다. 공통 지인들의 수군거림, 성우의 간헐적인 보고, 그리고 도시 어귀에서 도는 이야기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지연이 아니었다. 아무런 지위도, 명예도, 돈도 없이 이전의 화려한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녀의 시련이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었다. 어느 날 성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믿기 어려운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지연이 경수의 또 다른 피해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경수가 그녀의 이름을 도용해 대출을 받았고 이제는 채권자들이 지연에게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업보가 꽤 빠르게 돌아왔네. 성우는 조심스레 물었다. 개입하시겠어요?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아니, 그건 그녀가 만든 삶이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건 그녀 몫이지. 이미 나는 충분히 놓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가끔 생각했다. 지연은 정말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어떤 배신을 했는지 깨달았을까? 지연은 결국 존재하지도 않았던 환상을 줬다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처음엔 동정이었을 것이다. 배신당한 남편에게 보내는 안타까움. 하지만 이제는 존중이었다. 단지 내 사업적 성공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켰는지, 그 방식에 대한 존중이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자네를 등지고, 그리고 그 존중은 한 회사 갈라에서 정점을 찍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모든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 모이는 밤. 그리고 이번엔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은채가 내 곁에 있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존재감으로 내가 새롭게 쓰고 있는 인생의 다음 장을 함께하고 있었다. 우리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했다. 나는 문득 딱 1년 전을 떠올렸다. 예고 없이 쏟아진 배신에 휘청이던 나.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나. 그리고 지금 나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으며 무엇보다 더 자유로워졌다. 지연은 이제 세상 뒤편으로 사라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작은 부티크에서 일하며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녀는 내게 편지를 보냈다. 긴 사과와 핑계가 오가는 어딘가 정처 없는 독백 같은 글. 내가 실수했어. 당신을 아프게 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스스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도 많이 흔들렸어. 무엇을 원했는지 몰랐고 내가 가진 걸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나는 그 편지를 한 번 읽고 서랍 속에 조용히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이제는 말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 갈라의 밤이 끝나갈 무렵 은채와 나는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나와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녀의 얼굴은 그 불빛에 은은하게 물들어 있었다. 조용하네. 그녀가 내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생각 좀 하고 있었어. 그녀에 대한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이 모든 게 1년 만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은채는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럼 변화의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변화에.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연의 배신은 나를 부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만든 것이었다. 그녀 덕분에 나는 내 삶의 금을 직시할 수 있었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채울 수 있었다. 충성의 가치, 회복의 힘, 그리고 놓아주는 용기. 나는 그것들을 배웠다. 복수도 필요 없었다. 인정받을 이유도 없었다. 그녀의 후회도 사과도 더 이상 내게 의미 없었다.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뿐이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 이건 내 승리의 결말이었다. 승리에서가 아니라 끝내 걸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세상엔 용서보다 단호함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그녀를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더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건 복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속 진심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